안녕하세요. 네, 문제 해결 능력, 조건 추리 유형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연습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면서 우리가 요 유형의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푸는지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연습 문제 111번 이후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요. 질문을 자주 해주시는 그런 문제들 위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111번 볼게요. 자, 111번에서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체크하겠지만 요 밑에서 세 번째 요 조건을 체크할 때 실수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유는 이 문장의 주어가 B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B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조금 바꿔볼까요? B와 E는 이렇게 표현하면은 주어 둘을 묶는 거죠. 그렇게 표현해야지만 그 주어 두 개가 같이 묶여서 여기까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대체로 이 문제를 뭐 틀렸다 또는 뭐 답이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여기서 좀 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주의하시고요. 비단 이 문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NCS라는 시험은 대체로 이런 문장 하나, 선택지에 있는 문장 하나 잘못 읽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실수가 좀 잦으신 분들은 늘 강조하지만 그 문장의 주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좀 보시면서 체크하면서 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꾸 실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이런 식으로 주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체크하면서 푸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뭐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별거 아닌 이런 것들, 한 문장 잘못 읽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풀고도 틀리곤 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을 줄여야 된다고 봐요. 자,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한번 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복습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푸는지를 좀 빠르게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제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일단은 몇 명 정도 나오는지 이런 요소를 좀 먼저 이렇게 보고요. 좀 빠르게 훑어봐요. 대체로 여기 문제 부분은 뭐 내용이 간략하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만 좀 조심하면서 보면 되겠죠. 자, 6명 등장하고 얘네들에 대한 설명이래요. 잘못 파악한 거 고르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이 나와 있는데 얘네는 어차피 나중에 볼 거니까 지금 보진 않아요. 요 밑에를 좀 보면서 얘네들의 어떤 출신 학과 또는 대학교를 졸업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직렬,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다 겹치죠? 이런 요소들을 정리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표를 만들 때도 지금은 뭐 제가 여기다가 쓰는 게 더 잘 보이시겠지만 실전에서도 표 만드는 거 하나하나 그냥 귀찮고 이거 깔끔하게 정리 안 하면 또 되게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곱게 나와 있는 이런 선을 최대한 이용합니다, 저는. 뭐 여기다가 해볼까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뭔가 써놓고 풀이를 하는데요. 일단은 내용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얘네들의 직렬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2명은 사무직, 3명은 기술직. 저는 이렇게 어떤 건 2명이고 어떤 건 3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조건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왜냐하면 당장은 활용이 안 되지만 어떤 정보들이 조금 더 갖춰지면 그 다음에 좀 활용이 될 만한 애겠죠. 요런 애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떤 매듭을 딱 풀어주는 역할을 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당장은 의미가 없지만 이거를 깜박하고 넘어가 버리면 문제풀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직렬을 정리할 건데요. 숫자 나와 있는 거 까먹지 않도록 좀 이렇게 같이 쓰는 편이에요, 저는. 자, 그 다음에 대학교 졸업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졸이라고만 쓸게요. 4명이 대학교, 2명은 전문대학. 뭐 이런 식으로 쓰고 학과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과는 그냥 둘이죠. 이런 식으로 체크합니다. 자, 그 다음 조건부터는 좀 여러분들 잘 보실 수 있도록 좀 다른 색깔로 체크할게요. 네 번째, 사무직은 모두 상경이래요. 자, 여기 둘이 모두 상경이랍니다. 얘네가 같은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둘둘이니까 완벽하게 일치하는 애들이죠. 그냥 같은 애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F는 D와 직렬과 출신학과가 같대요. 이런 것들은 바로 적어 넣을 수는 없어요. 어떤 내용을 특정한 내용을 적어 넣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표시를 해 놓는 거예요. F랑 D가 직렬이 같다면 제가 지금 밑줄 긋는 이 자리에 동일한 게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출신 학과도 같대요.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구분해서 이렇게 물결 표시로 이 자리에도 똑같은 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기능직 직원은 전문대학을 졸업했고 전자계열이래요. 자, 누군지 모르니까 여기다 씁니다. 기능직 직원이 있는데요. 자, 전문대학교를 졸업했고 전자계열 출신이래요. 여기도 그냥 전이라고 쓸게요. 뭐 줄이 다르니까 헷갈리진 않겠죠. 자, 이렇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요거 B는 E와 출신학과가 같대요. 그러면 과가 같으니까 얘가 어떤 과면은 E도 어떤 과일 거예요. 자, 과에 대해서 둘둘둘 들어간다라는 거 같이 염두에 둬야겠죠. 그러니까 A랑 이제 C가 또 같은 과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럼 얘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가 되겠죠.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D는 전문대학교. 여기가 전문대학교랍니다. 자, 그 다음에 화공 계열이래요. 여기가 화공이면, 여기도 화공이죠. 미리 체크해 놨기 때문에 바로 적용되는 거고요. C는 사무직이랍니다. 자, 얘가 사무직이래요. 자, 그러면 이게 상경 계열이겠죠? 그럼 요것도 안 쓰지만 상경 계열이란 뜻이고 얘도 사무직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뭐죠? 사무직 다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직이에요. 자, 이렇게 체크가 되고요. 요것도 체크가 되네요. 이게 전자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아직 건드리지 못한 조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밖에 없겠네요. 얘가 기능직이고 여기도 전문대학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지금 제가 쓰진 않겠지만 여기 나머지 다 대학교고 얘도 기술직이겠죠. 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표가 다 채워지는 뭐 문제인데요. 제가 딱 원하는 게 이 정도의 풀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오늘도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 제가 이 조건들을 볼 때 어쨌든 표시할 수 있는 거 다 표시하고 또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전에 체크했던 조건들이랑 계속 연관지어서 정리할 수 있는 애들을 바로바로 정리하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까지 딱 읽은 순간 사실 거의 이제 이 표가 채워진 상태가 되는 거고 마지막에 남은 거 이거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하나 간단하게 넣고 끝나는 문제였는데 물론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정리가 안 돼가지고 경우의 수를 여러 개 뭐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런 것까지 아주 빨리 풀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읽고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요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 번에 실수하지 않고 한 번에 딱 푸는 거 그 정도 실력을 제가 원하는 거고 요 정도가 이제 NCS 시험에서 그냥 일반적인 조건 추리 문제인 거죠. 얘보다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어려운 건 우리가 안 풀어도 좋아요. 이런 문제 정말 어렵게 나오면 문제 푸는데 시간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랑 이거보다 좀 쉬운 애들을 조금 더 뭔가 완벽하게 푸는 그런 연습이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얘는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정리할게요.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다음은 114번 보겠습니다. 114번. 네. 자, 114번. 요거는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 국가로 출장을 다녀온 이 5명 중에 2명이 전염병에 걸렸답니다.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거짓인 것을 고르시오. 좀 전에 풀었던 문제 제가 선택지에서 정답을 안 골랐는데 어쨌든 어떤 상황인지 다 확인했었으니까 뭐 그건 별거 아니겠죠.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거짓인 거 고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로 갔다 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어요. 전염병 발병국이 한 곳이고 다녀온 사람들 전염병에 걸렸대요. 누가 어디로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만 정리하면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좀 약간 비슷하게 정리가 되겠네요. 5명밖에 없죠. 자, 얘네들이 어디로 출장을 갔다 왔는지 갔다 오지 않았는지 적어볼게요. 여기 세로로는 그냥 국가를 써도 되겠어요.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자, 해보겠습니다. 단순하게 A가 뭐 미국에 갔다 그러면 여기다 동그라미 표시하고 안 갔다 그러면 X 표시할게요. 가장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표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3개국으로 갔다라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우리 옛날에 진리표 체크하듯이 동그라미가 3개, X가 2개 들어간다는 거죠. 숫자에 대한 거는 항상 좀 잘 보이는 데다 저는 좀 체크해 놓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A랑 B가 출장을 다녀온 3개국이 모두 동일한 건 아니래요. 지금도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렇게 표시만 할게요.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A랑 D는 미국과 독일로 그냥 단순하게 표시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영국으로 출장을 다녀온 사람은 1명, 그 사람은 B가 아니래요. 그럼 이런 거는 좀 색깔로 표시할게요. 1명만 갔다는 뜻이고 B는 아니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E는 영국과 캐나다로 다녀오지 않았대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요걸 보셔야겠죠? X가 2개가 나왔으니까 나머지를 다 갔다는 의미예요. 항상 이렇게 직접 드러나는 내용 말고 그러면 나머지를 갔다는 뜻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밑에서 2번째죠. 캐나다로 갔지만 영국으로 안 간 사람은 3명이래요. 자, 그러니까 캐나다는 갔고 영국은 안 간. 뭔가 이런 애들이 무려 3개가 있답니다. 그럼 캐나다 간 애들이 최소 3명이겠죠. 자, 그 다음에 C는 전염병에 걸렸답니다. 자, 얘가 전염병에 걸렸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알 수 있는 게 뭐냐.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체크한 것 중에 활용 안 한 조건이 하나 있죠. 뭐가 있나요? 요거. 두 명이 전염병에 걸렸다는 게 아직 적용이 안 됐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2명만 출장 간 곳에서 전염병에 걸린 거예요. 2명만 출장 간 곳에서. 자, 여러분들 미국 이미 3명이 갔죠. 독일 마찬가지고 영국은 1명만 간다고 했고 캐나다 역시 이렇게 들어가는 애들이 셋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3명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 발병국은 호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호주. 여기가 전염병 발병국이고 C가 걸렸다고 했으니까 C도 여기에 간 거예요. 그리고 얘네만 간 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 가지 않았다 라고 체크할 수 있고요. X가 2개 나왔으니까 여기도 나머지 동그라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활용하지 못한 조건 또 뭐 있나요? 얘랑 요거죠, 이제. 계속 우리가 아직 활용하지 못한, 뭔가 깔끔하게 다 활용하지 못한 그런 조건이 뭐가 있는지 보시면 돼요. 얘네 둘이 다르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가 똑같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다르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럼 영국에 간 애가 얘밖에 없으면 X가 또 이렇게 들어갈 테고요. 얘가 또 동그라미겠죠. 요거밖에 안 남았죠? 여기 들어갈 거예요. 여기 2개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문제였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답을 고르면 되는 문제였네요.
자, 정답은 제가 뭐 5번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A와 C가 출장을 다녀온 국가 중 두 곳이 동일하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정답은 5번으로 이렇게 고르시면 되네요. 자, 요것도 조금 뭐 까다롭긴 해서 뭐 질문을 자주 해주시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풀만 했습니다. 이 정도는. 자, 그럼 어떤 문제들이 좀 어려운 거냐?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11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6번은 뭐 제가 지금은 뭐 그래도 풀어서 결과를 보여드리겠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안 푸는 게 좋을 문제인 것 같아요. 이유는 자, 그걸 문제를 풀기 전에 이제 눈치를 채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제가 뭐 많이 풀어봤을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봤을 때 유달리 어렵다라고 느끼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애는 그래도 간단하게 풀리는 반면에 어떤 애들은 정말 뭔가 막힌 것처럼 안 풀리는 애들이 있을 텐데 그런 애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것보다 원탁에 배열하는 게 조금 까다로워요. 원탁에 배열하는 게 생각하기 조금 더 많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요런 조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를 이렇게 제한하는 조건은 중간중간 계속 신경 써야 된다 그랬죠. 그냥 그 자체가 번거로운 거고 다르게 얘기하면 뭔가 중간에 이런 부분을 놓치면 뭔가 막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조금 귀찮습니다. 게다가 누가 직급은 어떻고 어떤 음료를 마시고 있는지 이런 정보를 정리해야 되죠. 단순하게 사람을 원탁에 배열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걔네들에 대한 정보를 정리할 게 너무 많아요. 정리해야 할 항목이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뭐 이런 게 하나만 나오면 아까 풀었던 문제처럼 이런 게 하나씩만 나와주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뭐 두 개 나와도 뭐 상관없을 수 있는데 문제를 어렵게 하는 요소가 세 가지나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런 문제는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거고 실제 시험에서는 뭐 이런 판단을 하겠죠. 이게 뭐 획일적으로 무조건 이런 건 풀지 마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시험의 난이도를 봤을 때 얘보다 쉬운 문제가 뒤에 더 있으면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얘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이 뒤에 남아있다면 이걸 푸는 게 낫겠죠. 뭐 그런 선택을 하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실제 시험을 보면 여러분들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혹시 뭐 자원관리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직위의 뭐 정보 능력, 기술 능력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나머지 다른 애들도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이제 이 필기시험에서 어렵다라고 느끼는 유형은 여기 앞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쵸? 대체로 여기서 나와요. 어렵다고 하는 유형들은.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이랑 수리 능력은 어때요? 문제가 쉽든 어렵든 문제 푸는 시간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의사소통 능력에서 뭐 출제되는 문제들이야 문제풀이 시간의 대부분을 어쨌든 글을 읽는 데 쓰는 거잖아요. 문제가 쉽다, 글이 쉽게 나왔다, 어렵게 나왔다라고 해도 생각하고 고민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거지 글을 읽는 시간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얘네도 자료에서 물론 계산이 없는 간단한 문제가 나와주면 편합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얘네들은 예상이 되는 유형의 문제들이 그냥 예상이 되는 난이도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를 푸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걸린다라는 걸 조금 대충은 알고 있어요, 미리. 시험 보기 전에 이미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얘네들부터는 뭔가 문제가 정말 어렵게 나오면 지독하게 어렵게 낼 수도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잘 걸러내는 능력이 특히나 중요하고 얘네는 어때요? 대체로 쉽게 나와요. 대체로. 모듈형 문제로 나온다고 해도 뭐 단순 이론형 문제는 얘기할 것도 없고
응용 모듈의 형태로 출제된다고 해도 어쨌든 주어진 자료를 잘 읽고 이해하면 풀 수 있는 대체로 그런 문제들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출제되죠. 그럼 제가 시험 볼 때는 저는 이런 애들 먼저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전공 시험을 같이 본다? 전공 시험이 조금 더 뭔가 문제풀이 하는데 시간이 조금 덜 걸린다면 전공 먼저 풀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 관리 안 되는 게 항상 NCS니까. 그래서 쉬운 애들을 보통은 조금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저는 좀 안정적으로 풀 수 있는 애들부터 이렇게 풀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시험 보기 전에 파본 검사를 하는데 파본 검사를 어디는 뭐 한 2, 3분씩 주기도 한대요. 2, 3분 동안 50문제를 다 보라는 게 아니에요. 2, 3분 동안 뒤쪽에 배치된 문제들 중에 쉬운 애들이 있는지 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얘네부터 푸는 거죠. 앞에서 풀다가 시간 관리 못하면 얘네 다 버리게 되잖아요. 얘네부터 풀고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건데 뭔가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풀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을 뭔가 푸는 시기, 이런 문제를 풀게 되는 그런 시기에는 뭔가 더 어려운 문제들이 대체로 뒤에 많이 남아있는 거죠. 쉬운 문제들은 대체로 먼저 풀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문제를 중간에 보게 되면은 어쨌든 더 어려운 문제가 있냐 없냐 뭐 그런 거 판단해서 뭐 넘길 거냐 말 거냐 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대체로 NCS라는 시험은 나중에 풀어야지라고 생각해서 넘기는 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나중은 없어요. 한번 넘기면 돌아오지 못해요. 왜냐면 뒤에 있는 것도 어렵거든. 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들을 뭐 나중에 푼다 뭐 물론 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그냥 안 풀고 넘어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 뭐 그때 어쨌든 전체적인 난이도를 고려해라 라는 거고요. 쉬운 문제가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시험 같은 경우는 안 풀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남아 있으면 그때는 좀 풀 수도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풀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풀어볼게요. 원탁의 배열하는 거니까 순서가 언급이 돼 있죠. 순서가 언급이 돼 있는 경우에는 아까는 뭐 A, B, C, D, E 얘네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세로로 정리를 했었지만 순서가 언급되면 저는 무조건 순서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원탁이니까 이렇게 가운데 하나 딱 체크해 놓는 게 좋아요. 아직 안 읽어봤지만 마주보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1번, 4번, 2번, 5번, 3번, 6번이니까 뭐 이런 거 체크하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사람 정리할 거고요. 얘네들의 직급, 그 다음에 얘네들이 마시는 음료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부터 하나하나 둘둘이죠. 하나하나 둘둘, 음료는 둘둘둘. 자, 그 다음에 A는 주스를 마시지 않는데요. 바로 쓸 수 없죠? A가 어딘가에 있을 텐데 위에다 써볼까요? A가 어딘가에 들어갈 텐데 표에 들어가는 모양대로 써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A 주스 마시지 않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A가 뭔가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렇게 어쨌든 같이 이렇게 세 줄로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주스가 들어가지 않아. 이런 식으로 딱 그 칸에 맞춰서 좀 정리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A 양옆에 있는 사람은 같은 음료를 마신대요. 그러면 뭔가 양옆에는 똑같은 게 이렇게 들어갈 거다. 표시만 해놔요. 자, 그 다음에 B. B는요, 부장이래요. 차장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왼쪽에 차장을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는 과장이고 양옆 사람의 직급이 같답니다. 자, 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C는 과장이고 양옆 사람의 직급이 같은데 자, 직급 수에 대한 정보가 있었으니까 C가 과장인데 양옆이 과장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양옆이 대리예요. 자, 이렇게 체크가 되고요. 그 다음 D. D는 D와 같은 직급인 사람은 D와 같은 음료를 마시고 있다. 자, 직급이 같을 수 있는 건 과장 아니면 대리죠? 그러니까 이 근처에다가 쓰는 게 좋아요. 같이 보이게.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 어쨌든 이 대리 둘이나 아마 C 얘기하는 걸 거예요. 얘네들 중에 어떤 애는 D랑 같은 음료를 마신다는 거죠. 뭐 이게 뭐 들어가고 요거
이게 똑같을 거다. 그냥 이렇게만 표시해 놓을게요. 너무 복잡하게 쓰기 어려우니까. 제가 나름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E는 녹차 C의 왼쪽. 자, 그럼 여기가 E고요. 얘가 녹차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 잘 보고 있나요? 어쨌든 제가 지금 표에 들어가는 뭐 이런 모양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F가 여기에 들어가고 첫 번째 A에 여기 들어가고 커피를 마시고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도 커피고 자, 여러분들 커피 둘 다 나왔죠? A는 녹차랑 주스밖에 안 남았으니까 얘는 녹차겠죠. 자,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음료에 대한 정보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쵸? 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D는 일단 대리가 아니에요. 얘가 만약에 대리라고 하면은 녹차를 같이 마셔야 되거든요. 근데 녹차 마시는 사람이 여기 따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는 대리가 아니라 과장인 거고요. 얘가 과장이면 어떻게 돼요? 이 C랑 같은 음료를 마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죠? 주스겠죠. 가능한 건 주스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정리가 끝났고 하나, 둘, 셋, 네 개의 퍼즐을 여기다 끼워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퍼즐 끼워 맞추는 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자꾸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느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뭐 대체로 이렇게 많이 쓰여 있는 애들 위주로 정리해 나가면 될 거예요. 자, 좀 잘 보이게 해드릴까요? EC. 여기가 EC. 이 대리, 과장, 여기 대리였죠? 그리고 이 녹차. 얘가 주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끝났으니까 나머지 보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얘랑 뭐 이게 덩어리 큰 애들 위주로 어쨌든 일단 얘 넣고 다른 애들이 끼워지는 자리가 있는지 보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여기 어쨌든 가로로 세 줄짜리니까 3, 4, 5에 이렇게 끼워지거나 4, 5, 6에 들어가겠죠. 그냥 해보면 돼요. 이런 거는. 확실하게 모르니까 작겠습니다. 얘가 F고 얘가 A고 얘가 커피, 얘가 녹차, 얘가 커피가 들어가면 그럼 얘가 여기가 D가 들어갈 테고 얘가 과장, 얘가 주스겠죠. 그러면 이 모양이 딱 하나 남네요. 이렇게 들어가 주면은 끝나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는 좀 이렇게 좀 작게 쓰는 이유가 모르잖아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작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실제 시험에서 표를 2번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F랑 A 경우의 수가 2개밖에 없었으니까 여기가 무조건 F겠죠? 뭐 A 이렇게 넣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풀게 되는데 푸는 과정을 이렇게 뭐 보여드렸지만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푸는 방식이 다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를 푸는 방식, 어떤 조건을 정리하는 방식, 표를 만드는 방식 이런 방식을 뭐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어도 좋고 아니면 제가 정리하는 방식을 참고해도 좋고 하시면서 어떤 그런 방식을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뭐 어려운 문제였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푸는 거기에 그런 방식을 연습하기에는 뭐 좋은 문제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8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조금 질문이 자주 들어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뭔지 그것만 먼저 짚어보고 설명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문제 뭐 보시면 3개의 청사가 있고 여기에 대한민국의 사무관들이 근무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사무관 수가 어디가 많고 적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요 4명이 이
청사 중에서 어느 청사에 근무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사무관 수가 많고 적음이라는 건 대한민국의 모든 사무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무관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이 갑을병정이 몇 명씩 배치되어 있냐 그거 가지고 세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거기에서 좀 실수를 많이 하는 문제인데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무관은 3개의 청사 중에 하나의 청사에만 근무하고요. 각 청사의 사무관 수가 다르답니다. 자, 세종천사의 사무관 수가 서울보다는 많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한 내용이에요. 3개의 청사가 있고 세 청사의 사무관 수가 다른데 세종이 서울보다 많대요.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할까요? 세종, 서울, 그 다음에 과천 이렇게 쓰고 좀 색깔로 표시하면 얘가 더 많다. 이 정도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가 조건 추리 문제 풀고 있죠. 이런 조건 추리 문제에도 가원 명제나 전칙 명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 나오면 항상 뭘 생각해야겠어요? 가원 명제가 나오면 대우 명제를 늘 생각하라고 했었잖아요.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 보시면 사무관 수가 두 번째로 많은 청사의 사무관들은 모두 일자리 창출 업무를 겸임한대요. 그러니까 사무관 수가 두 번째인 거기서 일하는 애들은 전부 다 일자리 창출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 업무를 겸임하지 않는 애들은 사무관 수가 두 번째로 많은 청사에서 근무하는 건 아닐 거예요. 기분 탓인지 편견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전칙 명제가 활용되고 가업 명제가 나오는 문제는 직접 활용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꾼 형태, 바꾼 형태로 적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활용될 거라는 생각을 미리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세청사의 사무관 중에 이 4명에 대한 정보가 있대요. 자, 보겠습니다. 갑과 병 중 적어도 한 명은 세종에서 근무하고 정은 서울청사에서 근무한답니다. 그러면 정이 서울청사에서 근무하는 거고요. 갑과 병 중 적어도 한 명은 세종이죠. 그냥 넣어버려요. 이게 갑 아니면 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업무를 겸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중에 을뿐이다. 이게 나왔죠? 을은 두 번째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 을은 두 번째가 아니란 뜻이에요. 다른 애들은요? 몰라요. 다른 애들은 일자리 창출 업무를 겸임하는 거죠? 겸임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쵸? 이거 헷갈리는 경우 있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과천에서 근무하는 사무관은 이들 중 2명이래요. 과천에서 근무하는 사람 2명이래요. 여기 한 놈 들어갔고 여기 한 놈 들어갔으니까 2명이 여기 들어가야겠죠? 갑과 병 중에 나머지 하나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나머지 하나 들어갈 거고 남아있는 을이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을이 근무하는 청사가 사무관 수가 가장 적은 청사가 아니래요. 사무관 수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세 번째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도 아니네요. 그럼 얘네가 첫 번째겠죠. 사무관 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에 의해서 사무관 수가 여기가 두 번째, 여기가 세 번째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서 풀면 되는 문제였고요. 선택지는 이제 이 내용 바탕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네요. 네, 자, 부지런히 넘어가 봅시다. 최대한 빨리 넘어가 보고 진도를 좀 빨리 나가 보겠습니다. 네, 자, 한번 124번 볼까요?
자, 여러분 교재 114페이지 124번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제가 이 파트에 넣어놨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에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배웠던 진실게임 유형이랑 어느 정도 조금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사실 그때 풀었던 문제랑 조금 유사한 점이 있는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6명이 있고요. 3명은 재무처, 3명은 법무실이래요. 그러니까 3명 나누는 거고 그 3명이 과장, 차장, 대리로 이렇게 나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결과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참이 있고 거짓이 있대요. 우리 이미 뭐 문제 자체에 나와 있었죠? 법무실이 있고 재무처랑 법무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무처랑 법무실이 있는데 재무처가 참이고 법무실이 거짓이래요. 얘네가 참이고요. 얘네가 거짓입니다. 요거 3명 이렇게 딱 나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법무실에 배정된 차장을 찾으면 되는 거죠. 자, 얘네들 직급이 또 뭐예요? 과장, 차장, 대리래요. 과장, 차장, 대리 이렇게 하나씩 들어간다라는 거.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자, 다시 자, 여러분들 진실게임 문제의 특성이 들어가 있죠.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했죠? 가장 우리가 제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진술이 뭐예요? 누구는 진실이에요, 누구는 거짓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1차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1차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이 뭐죠? 그 다음은 동일한 대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는 재무처에 일하는 애들은 진실이고 법무실에 일하는 애들은 거짓이란 말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패턴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F가 법무실에 배정되었어 라고 얘기하는 건 F가 거짓말하고 있어 라는 의미랑 같죠. 그러니까 C의 말이 맞으면 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C랑 F가 모순이에요. C랑 F가 모순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 명은 여기, 한 명은 여기란 뜻이에요. 이해되나요? 자, 일단 넣어요. C가 여기, F가 여기, 뭐 어디가 누가 왼쪽이고 누가 오른쪽인지 몰라도 C랑 F가 이렇게 한 명씩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내용. 자, 이는 재무처에 배정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는 진실이다 라는 의미죠.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이니까 둘 다 재무처이거나 둘 다 법무실이란 뜻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D랑 E는 여기 어딘가에 같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근데 잘 생각해봐요. 여기가 원래 이렇게 3칸씩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한 칸은 C랑 F가 차지해요. D랑 E가 어딘가에 이렇게 둘이 들어가 버리면 남은 둘도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나요? 이해돼요? D랑 E가 어딘가에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3명이니까 남은 둘 A랑 B가 자동으로 이 반대쪽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랑 여기에 둘둘 들어가는 애들이 묶음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D, E 그리고 A랑 B가 얘네가 이렇게 나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A랑 B도 같은 곳에 들어간다라는 게 정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볼 건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 때 아까 얘기했지만 이 다음에 볼 게 뭐라고요?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애들 보라고 했죠? 물론 동일한 대상인지는 몰라요. 차장도 둘이고 과장도 둘이고 뭐 대리도 둘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얘기가 처음에 겹치니까
여기에 뭔가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겠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 어때요?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말이죠? 자, 근데 D랑 E가 뭐 여기든 여기든 어쨌든 얘네 둘은 같은 팀이란 말이에요. D랑 E가 같은 팀인데 둘 다 차장이 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말은 거짓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D랑 E가 같은 팀이란 말이에요. 둘 다 차장일 수가 없으니까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틀렸겠죠. 그러면 사실 둘 다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랑 B가 저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법무실에 이렇게 배정을 받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 D랑 E가 이렇게 들어가야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하나 뻔해지는 게 있는데 바로 뭐예요? 이게 둘 다 거짓말이 되려면, 둘 다 거짓말이면 D도 차장이 아니고 E도 차장이 아니니까 얘가 차장이겠죠? 자, 얘가 차장이에요. 요거를 캐치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요거를.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봐요? 진실게임 문제 풀듯이 확실하게 진실인 걸 알았으니까 얘네 이야기를 보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이야기 봅니다. 나는 C와 같은 직급이야. 나는 C와 같은 직급이야 라는 말이 참이 되려면 같은 팀이 아니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C, 여기가 F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리고 C랑 같은 직급이라고 했으니까 E랑 C가 같은 직급입니다. 뭔진 모르죠. 자, 그 다음에 F가 진실인 걸 알았으니까 B랑 D도 같은 직급이겠죠. 그럼 F랑 같은 직급인 애는 A겠네요. 그쵸? 그래서 법무실에 배정된 차장급은 A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건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를 뭐 단계를 굳이 나눠서 설명하자면 진실게임 유형이면서도 뭔가 이렇게 정리하는 방식이 조건추리 문제였던 거예요. 섞여 있는 앤데 진실게임 유형인 걸로 보면서 우리가 접근을 할 때는 어떤 이야기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그 다음은 뭔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했으면 하고요. 조건추리 유형으로 볼 때는 어때요? 이렇게 들어가는 애들 표 만들고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 이 자리에는 누가 들어가, 뭔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니까 눈에 보이니까 이게 보인 거잖아요. 그쵸? 저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눈에 보이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리하는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은 요거 A랑 B가 같은 팀일 수밖에 없다라는 요거 캐치하냐 못하냐 그냥 요 차이로 풀 수 있냐 없냐가 갈리는 문제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잠깐 쉬었다 갈 겁니다. 자, 125번 볼게요. 바로 다음 문제. 자, 요거까지 일단 제가 풀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강의 진행하는 방식은 제가 지금 혼자 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같이 이렇게 조건을 읽고 문제를 읽을 때 나라면 어떻게 풀 것 같아? 어떻게 정리할 것 같아?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고 또 제가 정리하고 푸는 방식을 잘 참고하시면 돼요. 아, 이 사람이 어떤 순서로 푸는구나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푸는구나 이런 것들 그런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 공부할 때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떤 문제를 이런 문제는 시험장에서 풀면 안 되겠다 또는 이런 문제는 내가 연습을 잘하면 풀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제가 푸는 방식을 이렇게 똑같이 따라 했을 때 아니면 어떤 교재에 나와 있는 그 해설지 있죠. 해설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렇게 풀었을 때 풀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저는 안 풀어요. 무슨 말이냐면 풀이 방법을 알고 해답지를 보고 풀이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해도 푸는 시간이 3분, 4분 걸린다?
답을 알아도. 그럼 실전에서는 내가 그걸 직접 생각해야 되니까 풀이 시간이 더 길어지겠죠. 그런 애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답을 알고 푸는 방식을 알고 그대로 따라 해보니까 그래도 좀 시간이 적당히 나온다. 괜찮다. 내가 푸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하면은 그런 애들은 내가 연습해야겠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 어쨌든 각설하고 다시 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문제 한번 여러분들도 읽어보세요. 자, 어떤 공사에 자, 각기 다른 규모의 자, 그럼 규모가 크다 적다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자, 되게 번거로운 문제예요. 자, 각기 다른 규모의 기획, 관리, 상생 발전, 기술 혁신, 영업본부 5개의 본부가 실적 평가를 받았답니다.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 항상 거짓인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 평가 등급은 자, 높은 등급 순으로 A에서 D라고 합니다.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숫자를 좀 잘 봐야 되는데 등장하는 애들은 5개인데 등급은 4개죠? 그러면 뭔가 겹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미리 보는 거죠. 왜냐하면 대체로 5개 본부 나오고 등급도 5개 나오면 대체로 등급을 나눠 가져요. A, B, C, D, E.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은데 여기는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아마도 같은 등급을 받은 애가 있다는 뜻이고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나와 있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어떻게 할까요? 제 생각에는 뭐 쉽진 않지만 왜 쉽지 않다라고 했냐면 등급이라는 것도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급이라는 것도 어때요? 뭔가 높고 낮음 이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도 규모가 누가 크다 작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도 순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크기 순서대로 등급 순서대로 뭔가 나열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를 다 정리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한 번에. 근데 등급은 겹치는 애들이 있으니까 규모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표를 만든다면 규모를 가지고 좀 공간이 별로 없긴 한데 규모를 가지고 규모가 누가 제일 큰지 두 번째는 누구고 세 번째는 누구고 다섯 번째는 누구인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떤 본부가 들어갈 거고 얘네들이 받은 등급을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등급 두 부서만이 같은 평가 등급을 받았고요. 그중 하나는 영업이래요. 이런 거는 조금 표현하기가 애매한데 등급이 이런 거고 요 중에 영업이 있답니다. 자, 이렇게 쓸 거예요. 두 번째, 자, 5부서 중 규모가 가장 작은 부서 C등급을 받았대요. 얘가 C라는 얘기고요. 상생발전본부는 아니랍니다. 여기가 상생발전본부는 아니란 뜻이에요. 그 다음 거 관리본부는 A. 상생발전본부와 영업본부보다 규모가 크대요. 상생은 여기는 아니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요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관리본부가 A예요. 자, 그러면 관리본부가 상생과 영업보다는 규모가 크니까 제가 뭐 여기다 정리할 때 왼쪽에 쓰겠죠. 그러니까 상생이랑 뭐였죠? 영업이 좀 이렇게 오른쪽에 들어간다는 거 표시해 놓고 얘가 A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같이 써놓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자, 요걸로 또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요런 거 그 관리본부가 뒤에 2명이 들어가죠? 그러면 4등, 5등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쓰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조건을 너무나 이렇게 막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라는 걸 다 표시해 놓으면 이게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쓰진 않는데 얘가 적어도 1, 2, 3등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얘네들이 1등은 규모가 제일 크진 않다라는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죠. 자, 봅시다. 기술혁신본부가 받은 등급은 영업본부랑 관리본부가 받은 등급 중에 낮은 등급보다도 한 등급 더 낮대요. 이게 되게 표현하기가 애매한데, 기술혁신본부가 받은 평가 등급이 영업이랑 관리보다 관리 중에서 두 명이에요, 심지어. 얘네가 받은 등급 중에 낮은 등급보다도 한 등급 더 낮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그러니까 얘는 일단 절대로 A가 아닌 거예요. 그쵸? 당연한 얘기죠. 얘네 중에 낮은 애보다도 더 낮은 거니까. 근데 이게 제가 지금 객관적으로 그냥 제 기준으로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정리하기 좀 애매해요. 자, 근데 봅시다. 관리본부가 A거든요. 그리고 영업본부의 등급은 몰라요. 그거보다 한 등급 낮다고 했으니까 뭐 생각해 보면은 그냥 영업보다 한 등급 낮은 그거네요.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좀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다가 써볼게요. 그냥 영업본부보다 뭔가 등급이 낮다라는 걸 이렇게 그냥 표시해 볼게요. 제가 기술이 한 등급 낮아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기획본부는 기획본부는 상생발전본부보다 규모가 더 크고 얘보다 규모가 더 커요. 기술혁신본부보다는 규모가 작답니다. 그러면 요거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여기에 언급된 얘보다 기술본부가 더 왼쪽에 들어가지만 기획본부가 더 왼쪽에 들어가지만 얘네보다는 오른쪽이죠. 그럼 얘네는 좀 순서대로 쓰면은 기술이 있고 기획이 있고 그 다음에 얘네란 뜻이죠. 자, 그럼 이거 사실 얼추 다 끝났는데 보시면 여러분들 순서에 대한 정보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잘 보세요. 꼴찌가 누구예요? 얘예요, 얘. 왜냐하면 이미 이 앞에 언급된 이 셋은 얘네보다 뒤에 있는 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맨 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맨 뒤에 얘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영업이 마지막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영업이 되는 거예요. 영업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 같이 떠올려야죠. 영업이 C를 받았으니까 기술 얘네가 D를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리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는 요 상생이 얘네보다 앞에 들어가는 애들이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상생이에요. 여기가 상생. 자, 그 다음에 요 나머지는 뭐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되는 것 같네요. 뭐 1등은 얘네 둘 중에 하나일 테고 뭐 이런 부분은 있죠. 그 다음에 요거 영업본부가 등급이 같은 애들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그냥 A, B, C, C, D가 이제 나뉘어서 들어가겠죠. 뭐 요 정도? 관리가 A고 기술이 D고 그러면 B랑 C가 누구예요? 기획이랑 얘네요. 기획이랑 상생. 자, 요 얘네가 B랑 C를 받게 됩니다. 자, 요 정도 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었는데요. 뭐 끝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항상 거짓인 것은 여기서 정답은 뭐 4번이니까 4번만 먼저 한번 봅시다. 기획본부랑 영업본부가 같은 등급을 받았대요. 기획이랑 영업이 같은 등급을 받았대. 자, 그럼 기획이 C라는 거고 상생이 B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확인이 되네요. 자, 지금 뭐 정리해 봅시다. 정리할 건데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조건들을 읽고 나름 이렇게 풀어서 정답을 확인을 했어요. 이 문제 어때요? 좀 어렵지 않나요? 왜 어렵지? 제가 이 문제가 좀 까다롭다는 걸 언제 얘기했죠? 이렇게 한참 풀다가 잘 안 되는데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이 문제가 까다롭다는 걸 언제 얘기했어요? 표 만들 때 얘기했잖아요. 표 만들 때부터 규모도 순서대로 정리해야 되고 등급도 뭔가 순서를 정리해야 되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나머지 하나는 순서를 정리하는 게 되게 애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표를 만들 때부터 순서가 두 개나 나와? 좀 애매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냐 안 푸냐라는 거는 정리하기 전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눈치챌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정리하자면 어쨌든 이 문제는 그런 요소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네, 자,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여기까지 일단 하고 저희 쉬었다가 해야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